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 1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안내 강의 방송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방송을 듣는 분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저한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오기 때문에 단지 그 윤곽만 이렇게 말을 해 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 과연 그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믿는 종교 단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이 종교라는 게 뭡니까?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은 가시 보일 때까지 가르치는 얘기예요. 가시 보였죠? 염제의 신도시. 그래서 제가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문자를 보면서 역사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중국에 정통하지 못하는 말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는 거 보면은 중국어는 굉장히 열등한 언어예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말은 굉장히 우등한, 그러니까 아주 차원이 높은 말이고 중국어 자체는 열등한 언어다라고 이게 언어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 방송으로 틀어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찝어가면서 이 얘기해 주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고 자신이 판단하면 됩니다. 저는 중국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중국어의 어떤 장단점,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하나의 문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문장 긴 자체를 아주 간략하게 축소해서 쓸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겠죠. 그런데 말로 표현하는 절대 안 돼요. 걔네들 K-팝이 굉장히 아주 좋다고 하면서도 자기네 따라 하려고 K-팝 하지 말고 아시아 팝, 뭐 차이나 팝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래요. 근데 걔는 언어 자체가 경망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언어 자체가 미개해요. 그러니까 미개한 족속들이 자기 글도 못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만든 글 가지고 베껴가지고 이건 내 거야 한 게 바로 중국 화족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 언어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갖고 와서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그런 한심한 족속이 바로 중국 족속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걸 하면서 금문신고, 전에 제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하면 저로 고양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금문신고에 나오는 그 자체를 다 해석해가지고 이야기해 줄까 하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한번 풀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내용도 하나하나 찝어주지 않고 그냥 방송 쭉 들어보세요. 쭉 들어보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자료들이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듣고 그거는 아니야. 그거 듣고 그거 맞아. 왜 이거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 뭐가 좀 암만 나쁜 것도 거기에 좋은 점이 있고 암만 좋은 것도 거기에 반드시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게 되게끔 그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자, 제가 늘상 말했죠. 우리나라에서 12,000 도통군자가 나옵니다. 그 12,000 도통군자는 태어날 때부터 도통군자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군자는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열리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다군에 빠져 있으면 그 군자인 군열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조상 주도사를 못 잡은 놈이 무슨 군자 바늘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길이니까 쭉 가고 내가 가는 길이니까 올바른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계속 공부할 때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하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하지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로만 된 책만 보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사람은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 말 표현은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 고문서를 볼 때는 반드시 영어와 중국, 왜? 우리가 역사를 할 때 서양의 역사를 반드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관성을 이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동서양이 같이 열리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벌써 됐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입니다. 그런 지구촌에서는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동서양의 역사를 다 알아야 됩니다. 역사 이야기만 알았습니까? 그 나라의 심성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네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열려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이게 보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게 뭐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은 끊는 사람이에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는 공부가 됐겠지만은 우리가 여기 영적 훈련장에 와서 영어로 거듭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속세에 살다가 무로 화해버린 거예요. 먼지로 화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알고 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알려주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제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친 듯이 어하게 공부를 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말대로 됩니다. 입살이 보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말대로 그렇게 되니까 말을 잘 해야 돼요. 우리 흔히 보면은 유행가 가사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프게 끝나요, 그 사람이. 또 밝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언젠가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말이 그렇게 되면 말대로 됩니다. 나라의 운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이 현실 공개한다며 유럽 파견간 방송팀이 하루 만에 무너진 이유,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저번에 이 내용은 제가 그냥 한번 쭉 들어보니까 이건 반드시 알려줘야겠다. 근데 굳이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면 너무 내용 자체가 길어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학에 대해서 중국어, 우리말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출신의 한저명한 교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중국 교수의 논리를 완전히 깨부수기 시작했죠. 한국어가 듣기에 경박하게 들린다니 정말로 그렇게 들린다면 그건 당신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분명 한국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듣기 편한 언어로 뽑혔을 만큼 누가 듣더라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언어거든요. 일단 한국어는 균형 잡힌 모음 체계를 갖추고 있어 부드럽고 조화롭게 들리는데요. 또한 한국어의 모음 소리는 다른 많은 언어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둥글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편하게 들리죠. 즉, 한국어가 듣기에 편한 건 그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으로 설계된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는 대부분의 음절이 상대적으로 짧고 길이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이고 리드미컬한 운율에 기여하는데요. 이 자연스러운 리듬은 듣는 사람을 달래고 일관성과 흐름에 기여하기에 한국어를 처음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안정감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한국어의 발음 규칙은 일반적으로 일관되고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자와 청취자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발음 방식에는 예외가 적고 발음이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자음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혀가 짧거나 발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더라도 한국어만큼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죠. 즉,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대우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과학적인 한국어의 속성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처음 들어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경계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는 그런 외국인들에게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한국어를 듣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와는 정반대되는 언어가 바로 중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의 소리를 다른 언어에 비해 거칠거나 불쾌하다고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몇 중국인들은 이러한 부분을 중국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인들이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고 편견을 가지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중국어가 듣기에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그저 중국어가 열등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중국어에는 빠른 톤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톤 변화는 필연적으로 청각의 피로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어에는 빠른 속도로 말할 때 날카롭고 거친 것으로 인식되는 자음이 상당수 있고 심지어 중국인들의 빠르고 높은 중국어 대화는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 불쾌감과 어지러움을 유발하기도 하죠. 따라서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항상 멸시를 받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달팽이관을 찢어버릴 듯한 중국어의 시끄러운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극한의 짜증과 분노를 유발하거든요. 중국인들은 서로 욕하며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던데 이러한 그들의 습관성 분노의 원인도 이러한 중국어의 열등한 속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죠. 언어에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요소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긍정적인 요소만을 전부 집어넣은 것이 한국어,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가 중국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 탓에 현재의 두 언어의 운명은 완전히 갈리게 되었죠. 사실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한국어의 듣기 편한 속성 덕분이기도 한데요. 영어 말고 다른 언어로 된 콘텐츠가 이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끈 경우는 전무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어의 우수함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은 계속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매력을 느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폭증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듀오링고와 같은 한국어 학습 플랫폼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어 학습 희망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어는 가장 인기 있는 언어 5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전례 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어는 세계 공용어도 아니고 그저 전 세계에서 단 5천만 명만이 구사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면에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날수록 중국어 학습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중국어는 언어 그 자체로도 매력이 없는데 중국의 콘텐츠는 뭐 하나 우수한 것이 없다 보니 이런 중국어의 열등한 속성에 외국인 학습자들은 점점 중국어를 외면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14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지만 현재 외국어 학습자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어에도 밀리는 상황에 처해버렸죠. 중국어는 듣기 싫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한국과 달리 처참하기 때문에 아마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중국 교수는 근거가 전혀 없는 말로 진실을 호도하다니 당신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강의는 어영부영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2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했는데 그건 오늘 아주 조족지혈이고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주에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얘기를 다 이제 보충 교재로 그러니까 편집 과정에서 우리 성사범이 다 이게 다 집어넣더라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하기 싫었는데 왜 입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게 편집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넣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좋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난주 시간 방송에 대한 2주에 대한 이야기 편집 과정에서 한 이야기를 한 차례 더 방송으로 하고자 했지만 입이 더러워지고 신문이 나올 정도로 하기 싫은 말들이어서 별로 하고 싶진 않은 내용인데 편집 과정에서 자료로 들어가 또 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2조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나라도 아니에요. 그 두려운 중국 놈들을 빨면서 중국 화가족 그대로 한 족속들이 바로 전주 이씨들이에요. 그 안동 김씨, 안동 권씨 뭐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진짜 반맛입니다.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뭐 앨리스 베일리예요.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여기서 몇 가지 내용만 제가 원래 하면 한 줄 한 줄 하면서 다 같이 이것은 뭐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듣는 분들은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다. 무슨 얘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왜 앨리스 베일리가 2025년을 또 딱 집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진사성인출. 자, 올해가 갑진년, 내년 을사예요. 1988년 무진년부터 진사는 계속 3번이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예를 들어 개벽에 어떤 빠져있는 인간들은 또는 단체는 그때가 이때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도 진사가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녀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얘기도 아니다? 아닌데? 또 아닌데? 이렇게 해요. 진짜 올 때 진사성인출 이런 얘기가 바로 올해와 내년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또 모르죠. 또 10년이 또 지나갈지. 그것은 되어봐야지 아는 일입니다. 될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가를 입어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동안 공부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 미래의 일이에요. 그리움은 과거에 이르고 기다리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공부하면서 기다려야죠. 이런 방송 듣고 열심히 태우주 수행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마음을 닦아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정체들이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정체가 뭐 옛날에 옛 성인들 다시 돌아온다? 옛 성인이 있었습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 지금 공부하면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사기꾼이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불나불 거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4분의 1은 맞겠지만 4분의 3은 다 틀렸어요.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것만 맞다고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세뇌시킨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방송 한번 쭉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것을 베일리 예언을 먼저 듣지 말고 이 내용을 먼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들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일리 예언의 큰 변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개벽이에요. 개벽이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이런 시간이에요. 자, 지금 날씨가 9월 달죠. 오늘 9월 10일인데 이 정도 되면은 보통 문 다 닫고 자요. 잘 때도. 요새 문을 열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보통 5시 반쯤 산에 가면은, 좀 전에 저는 5시에 갔는데, 요새는 5시 반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요새는 5시 반이 돼야지 조금 어둠이 거치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이때 가면은 공기 굉장히 상쾌했어요. 상쾌 없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면 뭐 컴퓨터를 불려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컴퓨터도 그렇지만, 이제 지구 자체가 축이 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서버리죠. 큰 번영이 바로 이 개벽인데 개벽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병을 다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병은 천연두라고 그랬죠. 그 말에 맞게 지금 딥3 컴퓨터 레일 안에 원숭이 투착 복수죠? 복수가 뭐예요? 복수가 천연두예요. 시도, 그러니까 천연두 뿌리는 거예요, 지금. 모쏠인데 에이즈 걸림. 며칠 전부터 열도 나고 오한에다가 피부 발진에 목 뒤 림프절도 심하게 붓는 거임. 몸이 너무 안 좋길래 병원 갔는데 에이즈네요. 이러더라. 네? 제가요? 믿을 수가 없었음. 나 모쏠이라 그거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 그리고 내 주변에 에이즈 환자도 없어. 이거 뭐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겠고 끙끙거리던 와중 갑자기 며칠 전에 갔던 네일샵이 생각나는 거임. 이것 때문이구나. 그때 여사친 따라 네일샵 가서 손톱 정리하다가 피부 벗겨져서 피났었거든. 그래서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혹시 네일샵에서 피난 걸로도 에이즈 감염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아주 드물게 상처 낼 수 있는 물건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거든요. 네일 손질 도구나 면도기, 손톱깎이 하치. 이러더라. 진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싶다. 모쏠인데 에이즈.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하냐? 지금 보세요. 요새 사람들 백신을 맞아가지고 백신이 별로 몸에 안 좋다는 거 아니까 백신을 왜 750만 번 다시 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받는다고 그래요. 이제 맞아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별 몸에 좋지도 않다. 이렇게 느낀 거겠죠. 그러면 자, 우리는 그렇게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도 죽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없을까요? 자, 먹는 음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먹는 음식은 모든 것을 다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하기 때문에 특히 마늘 같은 경우, 또 양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 보리쌀 많이 먹잖아요. 보리죽을 안 먹어도 보리밥을 먹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몸이 해독이 돼요. 그러면 해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만 더 맞으라고 종용을 하면 10월 달부터 다시 맞힌다고 그러는데 안 맞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천연두로 본격적으로 뿌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백신도 안 빠진 상태에서
천연덕균이 퍼질 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신도 빨리 뺄 수 있도록 자꾸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빼냐? 늘상 얘기했어요. 보리죽 먹고 양파, 꿀, 레몬을 계속 먹고 우리도 고기 먹을 때 마늘 많이 먹잖아요. 마늘 많이 먹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아마 다 해독이 되지 않을까, 백신도 다 빼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날씨 추워지기 전까지 낮에보다도 양기가 올라올 때가 0시부터 낮 12시까지 양기가 올라옵니다. 이 기운으로서 12시에서 또 0시까지는 음기가 이게 치거든요. 이게 안경이 없어서 이제 땅에서 음이온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새벽에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11시 이전에 산을 한번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회사 출근하신 분들은 아침에 조금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한 30분 정도라도 흙길을 좀 밟으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게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부리고 이거 나쁜 거냐? 이걸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몸이 자꾸 변화되는 것을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차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럴 때 갑자기 바뀌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바뀔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딥스가 컴퓨터에는 뿌리는 것도 그래서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게 보나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를 몸에 바로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백신을 빼세요. 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베일리 예언을 지금 한번 들어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알리스 베일리는 티오소피의 권위자입니다. 그녀는 유엔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책들을 여러 권 집필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그녀의 저서 Externalization of Hierarchy라는 책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알리스 베일리는 이 책에서 말하길 2025년이 되면 세상을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대중들에게 드러내며 이로 인해 세상은 큰 변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예언하는 2025년의 사건은 아마도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서 말하길 2025년에 정신적인 스승들이 세상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정신적인 스승들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대의 신들 혹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퍼뜨리는 예언자나 일종의 성인들이 세상에 돌아온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가설이 맞다면 2025년이 되면 종교들은 부흥을 겪게 되고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알리스 베일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스승들에 대해서 읽어보면 마치 외계인이나 다른 차원에서 오는 존재들을 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1919년에 집필된 베일리의 책을 읽어보면 외계 생명체나 다른 차원에서 오는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인류에게 드러낸다는 내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바티칸은 최근 초자연적인 현상을 분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바티칸의 행보에 대해 어떤 이들은 2025년이 오면 천사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반대로 악마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It's my personal belief based on a fair amount of evidence that they're not aliens. They've always been here. And I do think it's spiritual. 셋째, 알리스 베일리가 책에서 암시하는 미지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이벤트들을 조종해온 그림자 세력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모습을 대중들 앞에서 공개하게 되는 이벤트를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딥스테이트라고 알려진 집단들이 대중들에게 폭로가 되거나 이들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이벤트가 벌어진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림자 세력들이 알리스 베일리의 예언을 청사진 삼아 예언을 실행하고 있다면 최근에 결성된 트럼프와 케네디의 연합이 그림자 세력들을 폭로하는 일종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2025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병겁이 침입할 때 군선 개복,
개복에서 시발해요. 근데 개복도 예전에 벌써 창녀촌이었어요. 근데 창녀촌이었는데 언젠가 불이 확 나가지고 그것이 완전 개발이 됐죠. 그 개발되고 난 뒤에 한 10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발해요. 폭발차부터 이랬던 100명 돌다가 서부로 펄쩍 튕기면 급하게 이를 바 없으리라. 이 나라를 49일 동안 싹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입니다. 자,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환히 아는 것도 바로 물론 주역을 많이 공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명확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아 쓰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중에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 내 이런 주역을 보면 안다. 이게 궁금하면 주역을 보고 다시 생각을 하면 돼요. 증산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그 사람 말을 끌어와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나는 지금 성경을 여러 가지 보고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데 뭐 이렇게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자, 이름 모를 괴이한 병이 이렇듯 급박하게 인간 세상을 휩쓸리니 이것이 이른바 병겁이라. 병겁이 들어설 때는 어디보다 먼저 약방과 병의원을 찾아들어서 병자가 찾을 바를 얻지 못하리니 이제 전 인류가 가히 진멸지경에 빠져 완전히 다 멸망하는 지경에 빠지리라. 이렇듯 위급 지경의 위험한 상황이 너무너무 급하게 가요. 다가에 모서 살아나길 바라요. 비열한 듯 하지만 비열이 아주 천박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게 비열인데 이 비열인지 낮줄 비열인지 아직 내가 한참을 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 비열이나 그 낮줄 비자의 비열이 똑같은 의미예요. 굉장히 천박하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비열이라고 그러죠. 한 듯 하지만 오직 의통일 뿐이니 너희는 의통을 알아둬라. 의통이에요. 의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렇죠? 자, 의사들이 하는 거 뭐 있습니까? 너 어디 아파? 이 약 먹어. 그러니까 약으로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약으로 몸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 담이 상해버려요. 특히 간이 상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간, 담이 거의 7, 80%의 몸의 오전인పు를 다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망가지고 오전인프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약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려면 큰 오산입니다. 자, 음식으로 그리고 운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때까지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이 다쳤어도 약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그리고 음식으로서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닌가. 물론 거기엔 수행이 뒷받침돼서 그런지 모릅니다. 자, 제가 이제 제 몸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거 보면서 자, 이걸 딱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서 그다음 써봤습니다. 의술은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의술에 통해야 제대로 의술을 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장육부, 머리, 몸통, 다리, 파, 기혈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면 그냥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지압이라든지 침술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알게 되면 그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의술에 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몸이 왜 아픈가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면 돼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부항이죠. 부항요법을 좀 배워가지고 부항은 침 같은 것보다 굉장히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틀리는 거지 아마 부항을 요법을 조금 배우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있는 탁기만 뽑으면 되니까.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의술은 그냥 돈 버는 수단일 뿐 더 이상의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어디 아프면 약 다 주고 뭐 그렇게밖에 없어요. 자, 제가 저번에 다쳐가지고 저번 주에 어떤 사람 미뤄가 머리에 피가 초출 났는데 병원 갔죠. 병원 가서 꼬매고 나서 뭐 항생제를 먹어야 된대요. 그게 꼬매고 요새 여름 때가지고 나 항생제 안 먹어도 된다. 뭐 때문에 그랬냐? 전 집에서 이제 보리죽도 먹고 또 양파도 먹고 피가 깨끗하면은 절대 염증이 안 생긴다. 이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생제 안 먹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머리만 꼬매가지고 그냥 나왔죠. 그러니까 알면은 돈도 많이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제가 이제 침수도 하니까 머리에 이형도 이렇게 다쳤으니까 머리에 이상이 있는데 어디에다 침을 넣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침을 놨죠.
그때 이제 넘어질 때 온몸에 굳어버리더라고요. 목 쪽이 움직이지도 않고 침을 흘리고 한 이틀 두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몸의 기혈만은 제대로 조절하면은 그걸 약으로 조절할 생각하지 말고 침이나 지압이라든지 어떤 기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운동으로 이게 푸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이나 한이나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냥 기계로 진단해서 요새 한의원 가도 기계로 짚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고 그것이 더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더 인정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손으로 진맥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병원을 잘 안 가니까 또 손으로 이렇게 진맥을 하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계에 나오는 이상 수치를 정상으로 맞추기 위해 약을 처방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 몸에 음양만 조절하면은 몸의 병이 다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음양이 흐트러져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음양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그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침이에요. 침 공부가 간단해요. 근데 잘못 놓으면 입 돌아가고 팔 돌아가고 막 그런 위험성은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몸에 우리 집안 사람 외에는 별로 침을 안 써요. 몸이 아픈 것은 장부의 음양조가 깨진 것 때문이기에 조화만 맞추어주면 몸에 맞는 병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1급 장애인에서 1급 장애인이 어떻게 되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목만 깠다 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렇게 쉬니까. 물론 이제 치료를 받을 때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어가듯이 갔지만은 그게 1급 장애인이에요. 1급 장애인이 이 정도 얘기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공부했던 그것이 도움이 많이 된 거죠. 특히 웬만한 병은 거의 전부 다 간담에 문제가 있어서 온다. 그러니까 저도 한 1년 동안 중국 한의사한테 침과 지압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이 알게 됐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치료하는데 다른 약은 필요 없고 간담을 좋게 하는 약만 쓰면 된다. 그럼 모든 정보가 다 좋아진다. 그래서 웅담을 권하더라고요. 웅담 한 3개를 먹었죠. 근데 웅담도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또 굉장히 또 비싸죠. 웅담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보리죽이에요. 아마 지금 보리죽이 웅담에 버금가는 영양가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장복을 해야 되죠. 장복을. 웅담 같은 경우는 그다지 오래까지 안 먹어도 아플 때부터 잠깐 먹으면 되지만은 보리죽은 장기적으로 먹다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리가 특히 목기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숭늉가지, 보리 숭늉가지를 태우면은 그것이 이제 화기로 바꿔요. 그러면 또 폐에 좋고, 그러니까 간편이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보리죽이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비혈할지도 의통을 안 하더라고요. 그 말이 바로 보리죽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어디 아프다고 별별 약을 투여하다 보면 간담이 상하기에 몸은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평소 몸의 기혈을 조절하는 운동을 늘상 해주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제가 지금도 하는 거지만 제가 원래 거기서 그거 하기 때문에 아니라 태극 기공을 배웠어요. 태극 기공이 18시기까지 있는데 저는 다 깨먹고 이제는 1식만 가져오는 1식이 간행 탁기를 빼는 거예요. 간행은 탁기를 빼는 그 기공을 하다 보면 몸이 시원해집니다. 그렇게 간단한 건데도 1식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 외 17식은 굉장히 힘들어서 다 깨워갔어요. 한 30년, 40년 되니까 모르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베일리 예언에서 이런 또 말이 있더라고요. 전시전 스승은 누구인가? 제대로 아는 사람, 의통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자, 의통을 제대로 그러니까 술이죠. 근데 한다고 일부러 의술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몸이 좋아져요. 그 사람이 바로 전시전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기쳤던 그 종교인들이 예수, 공자, 석가가 다시 와서 전시전 스승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예언자들은 한마디로 사기였다. 종교적인 부흥은 없다.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는 보통 사람도 예수, 석가 정도의 깨달음에 다 이른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공자도 있어요. 공자, 석가인데 공자 들어갈 때 공자는 이게 나좀 대놓고 나쁜 놈이죠. 대놓고. 예수는 몰라서 사기친 놈이고 석가는 알면서도 시간적. 인도 철학이 그래요. 공간적인 개념은 굉장히 정확한데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얘네들은 뭐랍니까? 탑들을 할 때 어디 여자의 그 티마 귀신가? 귀시 탑에 돌면서
없어질 때까지, 그때 그 이후에 56억 몇천 년의 극락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시간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우주의 가가시대가 되기에 모든 것이 본질이 드러난다. 보면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것이 모르다가 가가되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많이 열려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열려진 사람들이 많고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몸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자체를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행을 뭡니까? 바로 그 태울주 수행이에요. 바로 이제 태울주를 하면서 몸 안에 어떤 기운을 담아야 됩니다. 그 원시 반번한 기운이에요. 훔치는 신농시 잡는 도순이라 선도 신정경. 그러니까 증산 선생의 부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글을 또 보니까 이런 게 이것도 좀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한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구의 주파수와 진동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할 것이고, 새로운 차원이 뭐냐면 10차원이에요. 그러니까 10차원 세계를 왔는데 예수석가 이종 선천에 깨달은 사람들이 5천 이상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태어난 사람이 10차원을 준비하고 더 그 전생에 예수 공경 더 공부해서 드러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환생을 한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천상에서 있다가 이때가 돼서 지구로 온 어떤 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10차원 세계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반반년의 문자로 나타난 그 당시의 역사. 중국 학자들이 쓴 역사가 그 첫 마디를 완전 뒤엎고 거꾸로 하고 그렇게 황제 위로 역사를 써가지고 중국은 그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 뒤죽박죽이 돼서 엉터리가 돼버렸죠. 근데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러니까 눈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99% 다 맞아요. 근데 1%가 틀리기 때문에 그 1% 찾아야 돼. 그 1%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그 키가 뭐냐? 바로 반만년 전에 문자, 즉 고급문, 청동기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와 모든 우주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효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우주에서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행성 전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치 두 개의 지구가 갈려지는 것과 같다. 오래된 지구는 모든 부정과 혼돈을 남기고 떠난다. 봄, 여름은 다 없어집니다. 이제 다 깨끗이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납니다. 자, 떠날 때 부정과 혼돈만 떠나겠으면 부정과 혼돈을 야기시킨 인간들이 다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부정과 혼돈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리고 새로운 지구는 분리되어 완전히 새롭게 아름다운 지구가 되어진다. 뭡니까? 끊어지는 자리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름 시대에서 가을 시대로 넘어가는 화극 못 넘어가요. 흑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자를 들어가야 돼요. 자,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토가 뭐냐? 어떤 종교 단체는 자기가 토자를 다 우리 종교에 와야지 다시 가을 세상,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토자리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역사적 사실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시간이 좀 돼서 저는 고양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줘야겠네요. 그 전에 고양시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를 그리웠겠죠. 또 그 업적이 대단하셔가지고 부모님과 조부님을 기리기 위해서 신농 염제시에서 신철을 따고 대화 주시에서 주철 따가지고 신주를 모시죠. 그게 신주예요. 아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 학자들은 모릅니다. 장박훈 그 낙빙인 선생님도 몰랐어요. 그 말은 바로 손남자 선생님이 밝혀지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증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추위 변하니까 날씨가 이상해요. 이것이 단지 컨트리에 풀린 것 그 때문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기온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데 갑자기 변하면 다 죽으니까 천천히 변해요. 천천히 변하는데 새로운 기운을 점점 더 갈마 들어가는 게 뭡니까? 나쁜 게 빠지고 새로운 게 천천히 들어오는 갈마 들어온다고 해요. 갈마. 근데 갈마란 말도 요새 많이 안 쓰더라고요. 갈마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생각하니까 갈마가 대전에 갈마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무슨 뜻에서 갈마동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질 때 나쁜 기운, 묵은 기운 잠깐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건 좋은 기운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계속 내버려주니까 나쁜 기운, 그러니까 묵은 기운만 빠지게 하면은 좋은 기운은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묵은 기운을 뺄 수 있도록. 자, 묵은 기운 뺄 때가 뭡니까?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묵은 관념에 대해서, 특히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특히 종교는 사회의 악이죠. 공산주의도 하는 말이 딱 맞아요. 종교는 마약과 같다.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취하지만 그거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야 돼요. 그럼 그만 좀 공부하면 되죠. 이것은 신체가 이동하고 신체의 주파수가 진동이 변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느껴야 되는데 이게 변하는데 근데 이것을 이 백신 맞은 애들 못 느껴요. 근데 백신 지금 빠질 때가 됐잖아요. 3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백신 맞으라고 또 종용을 하는데 안 맞는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최후의 수단은 했죠. 천연으로 확 뿌려버리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빼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마음이 열리면은 그 기운이 빨리 빠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기운이 확 들어와요. 이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주파수 즉시 변경하면 신체에 너무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변경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축했을 때도 이것을 이 충격을 다 완화시킬 수 있는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몸에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신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에서 글을 봤는데 이것을 우리 이제 강의 들으신 분에게 이걸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저 자신은 몰랐는데 오늘 그분한테 내가 무슨 내용을 보냈지 또 보다가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도 사람들한테 방송할 때 알려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저는 고양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지도 않지만은 그냥 근문신구나 저는 고양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놈이 목에는 천안 황제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당연하죠. 엄마가 놓으면 상하죠. 상하이하고 상인어도 읽고 상한어도 읽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대화 주시죠. 그렇죠? 제정호 주 고양시 아버지는 신농 염제 역산시 아들 주라는 것은 앞서 여존 중에서 이미 논제가 있으며 또 그는 헌원 황제의 아들 소시 자서가 사위가 된다는 사실 또한 주유라는 명시 근문에 그 기록이 있으므로 한 사마의 오제 봉기에 기록된 제 전후기 족계는 당연히 잘못 기록한 것이 있어서 여기서 우선 이에 대한 명확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걸 보니까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에 있는 그 내용을 읽어주고 다음 시간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이제 주요가 나오고 이 자체가 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것이 이제 중국 역사를 기록하면서 어디가 잘못되게 표현됐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대화 주시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대로 된 본 것만 이야기하고 이때까지 잘못 본 이야기는 하겠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넘어갔죠. 자, 또 그걸 하려고 하니까 또 그걸 하기가 싫더라고요. 바로 지금 제사에 차례 모실 때가 돼가지고 요 시간이 지나서 차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차례를 지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바로 제 전후 고양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한번 보세요. 주요. 가운데 사닥다리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이 잠배자예요. 잠배자.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야지만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안 풀려요. 조자에도 사람이 밑에 바로 이제 배 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배가 못 들어가니까 배를 넣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통용됐죠. 예전에는 가차를 해가지고 문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같은
뜻이면 의미가 틀려도 그거 갖다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배, 잔배 같은 의미니까 갖다 배 주자를 쓴 겁니다. 자, 나라조 또는 사당조로 읽는다는 토론이 성립되었다. 이 토론은 뭡니까? 낙 선생님하고 손남전 선생님하고 이 서신으로 또 만나서 이렇게 토론을 하셨죠. 하나님의 진짜 손자인 고양시를 황제의 직계 손자로 거짓을 꾸민 지 2500년 만에 낙 선생에 의해서 비판 수정이 되고, 그러니까 낙 선생이 비판 수정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문장을 쓸 때는 저는 의해서 할 때는 이건 뭐냐, 영어에 어떤 영향이 있어 바이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데 일반할 때 수동식으로 해석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낙 선생이 비판 수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죠. 다시 김자가 토론해서, 자, 손남전 선생님은 김자, 제자, 섭자시고요. 낙빈이 선생님은 장자, 박자, 군자입니다. 그래서 김장 토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장 토론에 의해서 나라조 또는 사당조로 읽는다는 토론이 성립됩니다. 이게 혼자 자신만의 아주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자체 근본식을 쓰신 분하고 또 우리말에 정통하신 분하고 또 같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선생님한테 하나님, 하나님, 하느님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물론 자의적인 해석이 맞긴 맞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일자니까 하나니까 하나님이고, 자, 하느님은 처음으로 글자 쓰시면 누워서 시를 받는데 가지고 하느님 되고, 일자, 일이 바로 대화 주시니까 날일, 그래서 하날님, 뭐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바이오로 한국학이 온갖 기지를 총동원 해서 찾고 있는 조선의 조자가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줄 보세요. 왼쪽 변에 이거 뭡니까? 옆으로 된 거는 유조 할머니, 일자는 바로 염제 신농시, 그 다음에 가운데 일자는 바로 대화 주시를 말합니다. 조자가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이 조자가 생긴 것은 바로 전후 고양시 때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요 위에 있잖아요. 이게 맨 위하고 밑에 이게 손이에요. 손으로 잔 주고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밑에 부사는 바로 부사 또는 부기 이렇게 읽죠. 이거는 소 김천식을 이야기합니다. 동양 고대학의 명확하게 국가라는 개념인 나라조의 출현은 고조선 제3대 천자인 제정옥 고양시 직책 이름에서 생겨났다는 확실한 근거가 주요 명문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다. 왜 전욱을 했습니까? 오로리 전자 뭐가 웅자 사마천이가 이렇게 말을 써버렸죠. 아주 웃긴 애들이에요. 웃긴 애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조는 최초의 문자 해설서인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보이지 않으며 다만 해도들 칸 다음으로 조자를 수습해 놓았다. 자, 이 설문해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가 땅 위에 솟아오른 모양을 아침단이라 읽고 그와 개념이 비슷한 해도들 칸이라는 글자와 함께 아침조라는 개념으로 2000년 전에 읽은 조자는 한인 허신이 해석과는 달리 그로부터 2000년 뒤 김장 두 사람에 의해서 다시 토론되어 고쳐져야 할 깊은 사연이 있었다. 청대의 강의 자전에서는 일반 문자학자는 달리 조자의 오른편이 월자를 주라고 쓰고 읽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지를 못했다. 제소 김천시와 제조 고양시 부자 관계는 뭡니까? 사회와 장인과의 관계죠. 모계 사회 지도의 장인과 사회 관계로 읽어내지 못한 낙학 이전의 학문은 동방 고대학에 있어서 잘못된 학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인물 체계도 잘 못 보게 되면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자일 때는 그것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낙빈이 선생을 고대학의 권위로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학이 찾고 있는 고유선 연구는 낙학으로부터 새로 시작된다. 남이 입론도 바른 것도 바르다고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떳떳이 토론하여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이 학문하는 도리다.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그 일을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제 것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 이 세모는 이제 집자죠. 이건 신주를 모신 집이다. 그러니까 집이란 말 자체가 조선인을 모신 곳이라는 거죠. 나라에서는 종로이고 가정에서는 감역이다. 그러니까 집이 사당이라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조금 했는데 조금 이것도 완전 오늘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제 봉길은 고서의 위필, 거짓 기록, 거짓으로 썼다라는 것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호, 거짓된 오류를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기의 맨 앞에 이제 오제봉기가 있잖아요. 오제봉기는 그전까지 썰로서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오제봉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중국 사전사와 현양지가 쓴 책에 보면 그것을 유물론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원문을 가져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제봉기에 이르기를 뉘조는 이 뉘조를 보세요. 여자가 밭에서 실을 짜는 거예요. 그렇죠? 실사자. 이게 지금 뭔가 누에 농사를 진 거죠. 뉘조는 황제의 정비로 두 아들 낳았는데 모두 천하를 얻었다. 그 아들 하나는 현효라 부르고 청양이 되었다. 청양 강수에 태어나고 자랐다. 그 둘째는 창이라 부르고, 근데 이 창이가 딸이죠. 약수에 태어나고 자랐다. 창이는 촉산씨의 딸 창복을 맞아. 촉산씨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대화 주씨의 아버지니까 촉산씨가 바로 염제신농씨다. 염제신농씨도 이렇게 가려버렸어요. 창복을 맞아 고향을 나갔다. 고향은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 황제가 붕어하자 죽자 교선에 장사 지내고 그 손자이며 창의 아들인 고향이 즉위하니까 곧 제 전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의는 상하 또는 상의라고 있죠. 그렇죠? 창복은 대화 주씨를 말합니다. 여기서 앵겔스의 1호 쿠인이 시조세에 관한 분석을 읽어본 사람은 근데 이것을 그냥 그 근무시가 쓴 것이 이 분도 고대 그 사회란 앵겔스라든지 또 누구죠? 고대 사회 쓴 사람이 누구죠? 내가 생각이 잠깐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인류학 그 책을 많이 참고를 하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모두 상고시대의 프란로아식 가정조주형. 프란로아식 뭡니까? 2대2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고모와 조카가 같이 2대로 결혼하는 거죠. 즉 제부 제모에.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그 아버지 형제들은 모두 아버지고 엄마 형제들은 모두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모, 고모 뭐 이렇게 되잖아요. 또 백부, 숙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중부 이렇게 되고. 제부 제모의 가정 형식 전통적 지위를 전가하는 시기에는 소위 후세의 아내를 맞이하는 받아들이는 혼인의 관념과 상고 시기 역사적 실존을 분명히 상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상부하다 보면 같이 전혀 맞지가 않다. 전혀 틀리다. 완전 반대적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장가 간다고 그러죠. 장가를 가는 거니까 그 여자 집으로 가는 거죠. 그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우리 마음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 말은 없죠. 앵겔스는 말하기를 이러한 가정 형식 하에서 국외의 혈통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계만을 인정할 수 없다. 여자 쪽이죠. 남자 쪽의 혈통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 쪽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놓은 자식 부탁해서 누가 씨를 뿌렸는지 모르잖아요. 얘도 한번 했고 쟤도 한번 했는데 제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는 확실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게. 또 형제는 자기 자매를 처로 취할 수 없고 다른 세계의 다른 쪽 어떤 계통의 집안이 부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건제에 근거하여 이러한 이족 부녀 소생의 자녀를 모두 시족 외로 배열시켰다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이 옛날 명시 근문 기원전 2500년경의 문자의 기록에 따르면 근거하면 외족과 혼인한 형제는 또 바로 자기 자매에게 혼인한 공동장부 소속이 시족 부락으로 감으로써 확실히 남자가 장가가는 형태였다. 본계에서 말한 촉산씨로부터 철을 맞아 들여왔다. 그러니까 촉산씨에게 맞아 들였다. 얘기죠. 촉산씨에게 이게 어라는 것이 어조사 어쩌 에게란 말로 씁니다. 그건 당연히 지난 후세의 가짜로 기록이 덧붙인 것이다. 이밖에 여자가 남자 측으로 시집가는 가취 제도는 고구문의 기록의 근거를 보면 우순히 오래된 프란로아식 가정제, 즉 목건제가 대대로 쭉 이어져 내려와 같은 형제이면서 동시에 공동처자의 공동장부인 제부, 제모, 가정제를 뒤엎은 이후에 비로소 출현한 유신제이다. 이게 유신이에요. 초세가 있는 육종은 누구냐면은 오해씨 아들이 육종입니다. 오해씨 누구의 아들입니까? 성축의 아들이죠. 성축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저는 고양씨 아들이죠. 그러니까 육씨하고 성씨하고 오씨는 첫째 집안에서 계속 나오게 된 겁니다. 여섯 아들이 각자 자기의 성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과정이다. 인물지의 순필의 상농 화세에 이발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주제와 동떨어진 고증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제봉기의 잘못된 기록에 대한 첫 번째 논증이다. 둘째, 오제봉기에서 남자 이름을 창이라 하고 여자 이름을 창복이라 했는데 고구문의 양자 인칭이 규율에 따르면 앞글자가 국의 족칭과 같으면 뒷글자는 필시
모계의 족칭으로 거꾸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점에 대해서 몰랐던 역사 기록가들은 두 창이 동일 족속의 족칭을 알지 못한 바로 실제로 하나의 족속에 속한 남자는 형제와 자매로 시족사회가 시작되자마자 막바로 형제와 자매가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금지시켰는데 이렇게 서로 창의와 창목이 그냥 결혼했다. 이렇게 잘못 기록을 했죠. 이것만 알아도 정확하게 굉장히 세심하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인 이치로 이걸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중국이 어떻게 우주의 봉기를 이렇게 왜곡시켰는가. 그러니까 이걸 왜 했습니까? 전후 고양시가 굉장히 영명한 임금입니까? 고조선의 어떤 체계를 다 잡은 분이니까 이분이 바로 옥황상제예요. 다음 시간에 또 전후 고양시에 대해 얘기하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옥황상제인데 그 만큼 대단한 분인데 근데 이 전후 고양시를 그냥 자기 외할아버지인 황제가 다 붙여버렸죠. 그러니까 연제 신농시는 지워버리고 중국 애들은 자기가 남한테 열등하지만 열등하는 건 절대 표를 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바로 눈앞에서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애들이 바로 짱깨들이에요. 외국 사람들 쓴 거 보면 걔네들이 열등한 그 마음이 자기를 완전 멸족시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앵겔스는 말하기를 형제 자매 간 심지어는 엄마 친이 가장반 반개 친족과의 성거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일단 확장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런 집단은 막보로 시족으로 전화하였다. 일단 시족으로 형성되면 각 시족은 각자의 족표를 갖게 되는데 가령 세네카 불학의 8개 시족은 모두 동물의 명칭으로 각자의 시족을 명명했으며 고대 중국의 경우 신농 염제 역산시는 양족이 되고 헌원 황제의 유웅시는 또는 호족 또는 고족 제국에 이르러선 또 구족 구라고도 불렀음. 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에 벌써 둘 이상의 시족 불학 남녀가 서로 혼인하여 같은 형제와 자매의 혼인이 금지되는 노예제 사회가 맹하하듯 싹트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발전이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만약 창의를 위주로 본다면 고사상의 창복은 실제로 창의지복이라는 족시를 말하지 않는 기록, 다시 말해 역사에 거짓된 기록이 있어 창의가 혼인한 배우자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 창복이라고 불렀다. 왜 사필은 이 사람을 회피하고 숨기려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말하겠다. 셋째, 이 역시 우리가 이론을 세우려는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본편에서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언급한 바 있는 것인데, 즉 제전욱은 현원 황제의 아들 소고시 사이가 되고 자사가 사이예요. 제공은 소고시의 손자로 동시에 제전욱이 사이가 된다는 근문 기록이다. 이에 따라 제전욱은 창의의 아들이 된다는 기록은 소리 종류상으로 보면 창의는 당연히 헌원 황제의 딸이 있어 저멀, 자 황제는 상의로 하여금 달을 점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시춘추에 나옵니다. 이 상의로 쓰고 그 상의로 쓰고 개한 그 상의 변필로 그녀는 제정이 모친이 된다. 고사에서는 남녀의 성별이 전도되는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한서 고문 인표에는 소전이 여자로 염제의 비가 된다고 실려있는데 반해서 대왕세기에서는 남자로 여겨 염제의 부러워한 것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고 명시 근문의 기록에 따르면 근거하면 제전의 생신부는 신농 염제 역산시 아들 주 또는 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이 또한 창의는 필시 헌원 황제의 딸 상이 변필이 된다는 하나의 인증할 수 있는 농구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꼭 밝혀야 되는 근본식을 보면서 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야 대단하시다. 정확하게 역사적 오류를 찾아낸 거죠. 자, 이런 역사적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자, 근본 역사 사실 기록을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왜 중국이 중국 빨간색 아니에요. 중심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중심에서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대빵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회색치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삶 자체는 역사 진실 찾기 시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을 찾게 되면 모두 간단해요. 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번창하게 되고 계속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형상, 지금 제가 이런 방송도 하고 있고 지금 세계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거기도 방송이 되겠지만
자, 중국은 14억 인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계성이 없어요. 그거 나에서 거기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 한글은 5천만이만 하는 말인데도 지금 세계인들이 자, 우리말을 배우려고 우리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매력을 느끼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음식 문화가 굉장히 더 많이 퍼지고 있고, 자, 음식과 말이 우리 쪽으로 온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아, 이제 우리 쪽으로 이 감방으로 모든 기운이 지금 몰리고 있구나. 몰리고 있고, 지금 날씨가 이상하고, 또 이건 뭡니까? 아, 축이 변하고 있구나. 아, 기운이 변하고 있구나. 아,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 이제 변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축이 바뀌는 시간. 차축 문화죠. 차축 문화가 어떤 문화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봄, 여름 시간에서 가을, 겨울로 바뀌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오는 가을 기운을 담으려면은 이제 봄, 여름에 가진 묵은 기운을 다 빼야 됩니다. 묵은 기운을 가장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때까지 가진 종교적 관념, 유불성 기독교에 대한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한마디로 사기쳤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로 외면하고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기운을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이전에 갖고 있던 관념만 버려도 이제 몸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거운 기운을 빼고 새로운 기운을 다시 몸에 담고 몸이 되어지면서 가을 성경세계로 같이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